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네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격변은 격변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지난주 저희가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6월 12일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리 분위기였는데 이틀 뒤에 바뀌었고요. 또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었고요. 지금 싱가포르하고 판문점에서는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투트랙 실무회담을 하고 있고, 우리 또 통일전선부장 겸 당 부위원장 김영철 방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조명록 차수, 그러니까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죠. 방미해서 클린턴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답방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뭐 이랬던 그때 분위기 같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00년 10월하고 비슷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당시 조명록 제1부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국방위원회 체제라는 게 북한이 일종의 비상국가 체제였는데 이제는 중국과 비슷한 당국가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자격으로 방문을 하는 걸 보면 좀 다른 점은 어쨌든 북한의 정치 체제가 그 시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하나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했고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란 측면에서는 북한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협상력을 갖고 좀 미국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평창 이후 대화 국면에서의 특징인데 결국은 중국을 다시 경유해서 미국을 가는 것. 상징적이네요.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경유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그 경유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화 국면에 나오면서 남쪽을 만날 때나 미국을 만날 때나 반드시 지금 중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 북미 협상 내용들을 중국에게 어느 정도 알리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구조적으로도 2008년 이후에 미중 관계가 완전히 중국이 뜬 거죠, 일정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한반도나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2000년하고 2018년의 북미 관계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을 뉴욕 가는 거고, 아무튼 미국을 방문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상력의 차이, 특히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적인 지위의 일정한 하락, 그 다음에 외교력의 질적인 저하, 이런 거로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0년에는 결국 비극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플로리다가 사실은 북미 관계를 결정해버리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희극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때하고 다른 점으로서 아까 북한의 협상력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보면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사실은 명문화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수교 문제, 평화협정 얘기는 있습니다.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경제 얘기도 있죠. 긴장 완화시키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종식시킨다.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사자회담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줄 수 있는 교환 품목이 2000년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져 아우, 있는 거죠. 카탈로그가 이렇게 빵빵했죠. 그렇죠.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근본적인 때문에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2000년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번 그 김영철의 방미는 희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트럼프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하고는 크게 다르게 미국 내에서 정권 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도 해봅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필요는 미국 쪽에서 커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는 희비극인데 결국 지금까지 온 건 미국 본토의 위협을 배경으로 해서 트럼프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핵무력 완성이 여기까지 강제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측면을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특히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부터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오바마 정부 해결 못한 거 네.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의지는 분명히 있죠. 네. 예.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의 핵심은 핵무기보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렇죠. 경우인데 네. 그 현재의 그 빠른 시일 내 제거에 동의한다면 사실은 빅딜의 가능성이 있죠. 이번 북미 협상은 예. 2000년과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북한 금창리를 금창리- 아마 99년에 네.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 네. 시작하면서 금창리를 먼저 갔다 왔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 무렵에 그런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위성 발사가 될 것이다. 그때 위성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뭐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비극이 있었고, 사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북한이 그 미국에 줄 수 있는 네. 선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미사일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뭐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가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대포동이 네. 촉발한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무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비핵화 레짐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거고, 지금은 걸려 있는 게 다 걸려 있죠. 그때 걸려 있던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상태고 미국의 본토 위협도 걸려 있고, 그래서 스테이크가 걸려 있는 게 훨씬 크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협상 의지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또 그만큼 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돌이켜 보면 94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네바 합의를 하고 북미가 고위급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셈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갈등이 있었던 거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당시에 신속하게 더 그 제네바 합의 이후 대화가 진행됐다면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을 끄는 데 있어서는 전 북미 양쪽 다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네. 북한이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게끔 한 그 교훈적인 사건이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비핵화, 뭐 신속한 체제 안전 보장에 일정하게 북한이 동의하게끔 된 이유도 아마 그 2000년에 교훈이 있었지 네. 않을까 학습 생각을 효과가 해봅니다. 네. 충분히 있는 거고, 남북미를 갖고 보면 세 사람의 지도자가 이 국면을 이끌어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개인적인 특성도 있지만 국면 자체의 차이도 있고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네. 현재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전략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젊다는 거고, 앞으로 최소 30년, 40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당장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현재 예상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 뭐 하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만에 하나 상하 양원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협상이 일정하게 진행되면 이 협상의 발목을 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당시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가 되긴 하죠. 네. 그 거시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가 2000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네. 구조고, 뭐, 중국이 지난번 공산당 대회에서 2049년, 그러니까 중국 국가 수립 100년이 정도가 되면은 미중이 좀 대등한 관계에 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미중,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양강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군비 경쟁 또한 그만큼 가속화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쟁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사실은 북한이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거시적인 고급진 토크를 했으니까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하고 판문점에서 투트랙으로 북미가 만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경호하고 의전 문제를 지금 하고 있고, 판문점에서 이제 의제 문제를 두고 성김 전 대사하고 저 최선희 부상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투트랙이 돌고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왜 굳이 방미를 해야 되느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김영철 부위원장도 트럼프를 만날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주면 아마도 조명록 사수처럼 이제 단순한 방미가 아니라 특사 방미가 되는 것이고. 의제 조율이겠죠. 계속 얘기되는 그 비핵화의 내용과 범위에 네.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이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것보다는 가장 큰 원칙들에 대한 의제 조율이 1차적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의 뭐 타결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정책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했다가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책 자원을 낭비한 측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한테는 정치적 자산을 굉장히 뻥튀기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회였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 직후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표현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나무인이죠, 뭐. 사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다시 말을 번복한 상태에서 북한이 자기의 그 레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김영철의 방미는 그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에 그거 올렸잖아요. 그 땡키로 끝나는 트윗에 보면 김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솔리드 리스폰스라고 쓴 것 같은데 내 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대응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지를 하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편지를 인편으로 지금 편지를 갖고 가는 오른 거니까. 셈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강하게 압박을 했더니 쟤들이 굴복을 한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국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랬든 저랬든 네. 트럼프 개인이 뭐 리얼리티 쇼를 계속 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 해석, 내러티브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네. 그리고 편지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전화하거나 편지해라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있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싱가포르 채널 네. 또 판문점 회담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김계관 제1부상에 아주 담화가 점잖은, 있었죠. 예, 아주 점잖은 담화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한 건 아닌데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한 거에 버금가는 네. 그래서 김영철이라는 핵심 멤버가 네. 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쇼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 하나 있고 네. 의제 조율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그걸 하나 그냥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볼튼식이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폼페이오는 의회 청문회에서 볼튼식 아니다라는 걸 다시 또 확인했지만 네.
직접 확인할 필요가 거꾸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폼페이오가 2번씩이나 가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선일 라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의존하는 라인 정도 가지고는 못 믿겠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진 건데 좋게 보면 협상의 의지가 큰 거고요. 네. 나쁘게 보면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곳이고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보면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타협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팔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진짜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듣고 싶은지도 직접 모릅니다. 듣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기아밤 부산 거기 보면은 트럼프 모델에 우리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2000년하고 비교해 보면 조명록 차수가 그때 백악관에 군복 입고 들어갔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당시 북한이 성군 정치라는 것들을 그렇죠. 보여주는 상징을 미국 한복판에서 했던 네. 건데 아마 김영철은 그렇지 않을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가 요구했던 것에 화답을 하러 오는 사신으로 보이겠죠.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국가로서의 인정투쟁에 그럼요. 엄청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냥 서로 흥행적인 요소들을 서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들 중심의 흥행의 쇼라고. 요소는 가져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예외주의는 깨지는 거고 네. 그래서 북한은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이 예외적으로 훌륭하고 예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패권 국가라는 미국 예외주의는 트럼프 우선주의 혹은 트럼프 예외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깨지면서 그 10월 20 아니죠. 5월 24일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나온 것처럼 외교 정책 전체를 너무나 사유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 트럼프 개인의 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의 주류나 외교 전통에서 보면 끔찍한 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미국 예외주의가 전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오히려 북한이 더 정상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인정투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 대한 네. 제재와 압박을 네. 거두라. 네. 이건 뭐 한국전쟁 이후에 일관된 네. 요구였고 일관된 거죠. 그래서 1대1로 협상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성과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백브리핑 할 때 10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썼는데 그거를 다시 트위터로 페이크 뉴스라고 반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졸지에 뉴욕타임스가 망해가는 신문이 됐죠. 그것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신문은 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인 성김을 차출해 오는 것도 미국 외교의 수준이 어디까지 망가졌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에는 돌려막기도 아니고 네. 호주 대사로 지명했던 해리스 사령관을 한국 대사로 지명만 한 상태고 아직 의회 청문회가 진행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김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는 것을 봐줄 건지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직 필리핀 대사인데 필리핀 대사를 그 임지에서 빼내와가지고 판문점에다 갖다 파견을 한다? 이거는 미국 외교 망했다는 증거예요. 거꾸로 보면. 미국이 비상국가죠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 땐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하시던데. 근데 사실은 김영철이 가서 네. 만약에 혹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다면 사실은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걷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판문점 말씀을 하셨는데 판문점에서 지금 북미가 의제와 관련해서 실무 라인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나누고 있을까요? 이제? 근데 큰 틀은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인 네. 이영인 기자가 한번 네, 훌륭한 기자시죠. 예, 네. 그 4월에 쓴 게 있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제시했던 5개 네.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 두 번째가 한미 전략 자산 훈련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합동군사훈련을 중재하라는 게 아니라 전략자산훈련을 중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래식 및 핵무기 공격 포기한다는 얘기는 불가침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그 5개를 그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이 요구사항을 미국이 받는다면 지금 미국이 그 리얼티쇼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의 제거 같은 것들에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실무회담이 진행되지만 다시 김영철 폼페이오, 김영철 트럼프 회담에서 이 큰 틀이 잡혀지겠죠. 근데 아마 세부 의제에서도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문제는 정말 저는 다른 협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협상을 하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정말로 긴 그 시간을 얼마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5년?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내에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긴 시간을 요하는 실무 협상이 될 거고, 결국 관건이 될 거는 북한이 잠재적 핵국가로 남을 가능성을 없애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볼튼 국가무부대원이 얘기했듯이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제거가 된다면 사실은 과학기술자만 남아서는 다시 핵을 만드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포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큰 틀에서 6월 12일 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긴 실무 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핵물질에 관한 해소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리얼리티 쇼를 하고, 트럼프가 올려놓은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란 핵 합의도 깨면서 북한하고는 핵 협상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가져와야 되는 건, 결국 빅딜은 이 과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하고 ICBM 대륙간 탄도탄 수준에서 얼마나 타결을 하느냐, 실제 그걸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결의, 합의를 앞쪽에 두갈식으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반대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북한이 원하는 거는 비핵화의 의지가 없고 다만 경제 제재의 해제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빅딜이 이루어지려면 빅딜에 대한 뭔가 그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일정하게 먼저 반출하는데 합의를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속한 정말 미국으로부터의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평화협정이 될 수 있을지, 그거보다는 일정한 제재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태에 대한 미국 국내의 반발이 또 굉장히 크게 걸리겠죠. 그래서 잘 돼도 그 다음에 장애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신속하게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 얘기 정도는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현재 핵을 어쨌든 이전 폐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사실은 되지.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잠시의 긴장 국면이 부분적으로는 맥스 던더 훈련 때문에 야기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약속은 전 가능하리라고 싶어요. 가능하리 싶은데, 이게 그러면 현재에게 폐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등가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크죠. 그렇다면 신속하게 어쨌든 폼페이오가 종이뭉치라고 불렀던 것들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5월 24일 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날 아주 제대로 붙었거든요. 리비아식 모델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CVID와 같은 방식의 체제 보장안 이거를 자기가 북한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까? 그 안이 뭐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안은 게다가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2000년의 경험 다시 돌이켜 보면 아까 그러니까요. 앞서 네. 얘기했지만 정권 교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까지 그 봐야지 CVI 지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뭐가 있을까? 결국은 될 수 있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빨리 가는 굉장히 있겠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예전에 비핵화 바꿔먹던 것을 비핵화도 앞으로 가져오고 맨 뒤에 출구에 있던 것들을 앞으로 가져오는 방식 방식이죠.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상당히 앞으로 갖고 오는 네. 방식 네. 뭐 그 정도인데 그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관건이 되는 네. 그런 사태인 것 같아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 보통 미국 국내 정치로 보면 지난 시간에도 구 교수가 강조했지만 수교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평화협정 맺어도 평화협정 자체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지금은 협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네. 미국이 요구하는 거고 비핵화 의지 있다. 그 대신 값이 맞아야 된다. 그럼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하는 건 조약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될지 그거는 일단 나온 것만 갖고 보면 평화협정 수교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 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네. 정도일 텐데 이 세 가지 정도를 해준다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핵은 능력을 포기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능력과 능력과 의지의 교환인데 그렇죠. 네. 의지 자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일이죠. 그리고 미치는 장사지만 일단은 이 국면을 넘어가면 뭐 학계에서 하는 건 경로우전적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면 크게 보면 리스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리스크를 거는 거고 북한도 리스크를 거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안 되는 거죠. 해커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없는 걸 만약에 핵 과학자 이렇게 그냥 어렵게 따지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핵에 관한 모든 기술이 이중 용도인데 네. 그리고 이중 용도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거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기술적으로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비관론과 낙관론이 절묘하게 지금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현실 자각 타임 이후에 말하는 현실 자각 현타의 시간이 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린다. 네. 그럼 회담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로드맵을 다 한다고 해도 그거는 북한이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종이뭉치 이상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럼 종이뭉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제재, 뭐 북미 수교, 그다음에 평화협정인데 이것들 각각의 단계가 북한의 핵을 드러내는 문제, 과학자 드러내는 문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도 최소한 6개월, 뭐 11월 중간선거 아니면 최소한 그 2020년까지는 일정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단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작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100%의 비핵화가 있을 수 없고 100%의 체제 안전 보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돌파를 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우에는 미국만 보고 있을 거냐.
대통령의 의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란 핵협상, 핵 합의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북한이나 북한 입장에서 교훈을 보면 유엔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거꾸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깼지만 나머지 유엔 안보리 5개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독일까지 유럽 연합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못 믿는다. 네.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을 못 믿는다. 거기다가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2020년에 재선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2020년에 재선한다고 해도 2024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유엔 차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명분 싸움에도 유리하고 미국의 배반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도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쟁점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잠재적 핵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한국은 지금 우라늄 농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플라토늄을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 농축소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은 남북 사이에서 일종의 비대칭성 문제도 생기게 돼요. 우라늄 농축 문제를 놔두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잠재적 핵국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갈 거고, 그게 이제 북한 내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아까 유엔 같은 경우가 일종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하나가 될 텐데, 저는 북한이 중국과의 양자관계, 네.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속에서 그 일종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뭐 보험 같은 거를 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6.12 북미 정상회담 전에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6일부터 9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9일, 10일인가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또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2일이 다가오는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이 당연히 이제 주최자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홍콩 동방일보인가 홍콩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러 대 한일 구도로 그렇게 모양새가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북중러가 된다면 이게 한미 구도와 이렇게 맞서는 이런 게 전통적인 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북쪽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을 2개를 들면서 협상력을 조금 더 높이고 그걸 가지고 협상에 나와서 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데 힘이 될까요? 북쪽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 가져가겠죠. 네.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이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라고 할 테고, 하나는 남북도 새로운 관계로 계속 가져가려고 할 테고, 하나는 북한 중심, 북한하고 중국, 그 다음에 북중러. 이 세 개의 패를 생존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면 세 개를 다 가져가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국제기구나 명분을 가지고 하는. 네. 그리고 계속 핵군축 얘기를 하고 지역의 평화와 세계 평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그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의 냉전 시기에 그 줄타기, 중소 대립에서 줄타기 하는 걸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는 새로 가져가려고 할 테고, 남북 관계에도 가져가고 북중 간에는 굳은 자로 가져가고 러시아 따라와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열려고 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근데 정치군사적 대립 구도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북한이 개혁개방선언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평양에 트럼프 타워 세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냉전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건 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냉전이라고 부르면 진짜 냉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냉전 시대와도 명확히 다른 점은 정치 후손작 대립 구도가 그렇게 예각적으로 높지도 않고 반면에 또한 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주변 국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경제 네트워크의 촘촘한 망을 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립 구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립 구도를 만들려는 어떤 세력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다. 냉전을 해체하자는데 냉전식 사고방식에 그렇죠. 갇혀 있는 셈이죠. 예.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남북 두 정상이 만날 모양입니다. 4.27 이후 한 달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거는 전날 만나자 해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남북 관계사의 길이 빛날 실무형 정상회담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유례가 없죠? 저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평가를 좀 해주고 네. 싶은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사실은 원래 그 얘기됐던 거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역전. 완전히 역전돼 역전시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가 그 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네. 사실은 남북 관계가 일종의 자율적 영역으로 남아 있겠다는 선언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죠. 키울 수 있고 그 조선 어려움을 독립선언이군요. 그렇게- 북조선 남조선 조선 독립. 그 냉전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남북 관계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판문점 선언에 좀 깔려 네, 있는데 네. 사실은 요번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일종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대 그리고 사건입니다. 네. 그것들을 정말 실험한 예. 사건이고 예.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고 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취소를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사실 그렇죠. 관건이었어요. 예.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화를 내야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네. 액면을 받으면 네.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 요청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남북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북미 관계가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남북이 대단히 전 중요한 선택을 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든 만나서 네.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자. 그 판문점 선언 한 달 만에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이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올 가을에 가기로 한 거.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을에 가기로 평양을 했었는데. 가는 거고. 네.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뭐 저는 계속 그 판문점 선언이 기본적으로 전쟁은 한반도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평화의 절대적인 이익을 네. 남북 정상이 확인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 네. 적대와의 대립의 역사를 끝내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평화는 공동 이익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남북의 민족 공동 평화에 대한 절대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는 이제 운명 공동체 선언이다 네, 이렇게 네, 네. 해석을 해온 건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 발언. 네. 근데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는 남북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건데 이 발언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세 가지 내용이 남북 관계 전면적으로 새로 바꾼다라는 거고 평화체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랙인데 이미 첫 번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남북 관계 새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돼 있다고 첫 발은 띄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이미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 중요하다고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왜 열려야 되냐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의 의제가 있으니까 중국이 쌍궤 병행을 들고 나온 거를 이제 빗대서 하면 삼궤 병행이잖아요. 남북 관계 추락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추락하고 비핵화 추락인데 한반도 평화 체제 아니 그러니까 남북 관계 추락은 이미 내가 새로운 장을 건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잘 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는 지금 상황 국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거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셈이니까 남한이 양심적 중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한 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남북 관계에서 사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제 질서를 바꾸어낼 수 있는 일종의 중견 국가들의 연합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뭐 짧은 국면이지만 저는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제가 한 말을 대통령 발표문에서 보면 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엄청난 결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잘 보면 남북 간의 관계는 무조건 그냥 간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여정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을 여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문점 선언, 판문점 회담이 있기 전에 비핵화가 제일 첫 번째였는데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안에 비핵화가 포획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발표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남북 정상이 이것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판문점 시대의 첫 발은 분명히 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장 그 여정업원들, 유경식당 여정업원들 북송 문제서부터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정부가 다 잘 조율돼서 움직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워낙 격동하고 있는 정세여서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끝까지 한번 이 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